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라더니 그 말이 맞긴 한가 봐요. 얼마 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간다더라고요.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그딴 짓을 할까 생각했는데 글쎄 제 주변에도 그런 인간이 있지 뭡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년을 넘도록 뻐꾸기 새끼를 키우고 살았네요. 저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인간은 다름 아닌 제 막내 이모였어요. 저희 엄마와는 배다른 형제로 외조부께서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었죠. 저희 엄마는 자신과 나이 터울이 많이 졌던 막내 이모를 많이 예뻐했대요. 어디 하나 정붙일 곳이 없었던 이모도 저희 엄마를 많이 따랐고요. 엄마가 결혼을 하고도 이모는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양장점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 대신 저를 봐주러 와 있었거든요. 봐줬다기보다는 같이 놀았던 거였죠. 이모랑 제 나이 차이가 7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모랑 저를 자매로 알곤 했어요. 외할머니한테 구박받던 이모는 저희 집에 와 있는 게 편했는지 한 번은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언니, 나 그냥 언니 따라하면 안 돼? 내가 말 잘 들을게, 응? 나 정말 집에 가기 싫어. 엄마가 툭 하면 나한테 화낸단 말이야. 언니, 나 언니 따라할게, 응? 어린 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으면 저럴까 싶어서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해서 이모를 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이모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공장에 취직한 이후로는 공장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쉬는 날이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한 집에 살아 그런가 이모와 저는 비밀 얘기도 나눌 만큼 가까웠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하는 연애 상담도 이모와는 편하게 할 정도였죠. 이모 역시 사귀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저를 데리고 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모랑 왕래가 끊어진 건 이모가 부산으로 시집을 가면서부터였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은 남녀 사이에만 국한된 건 아니더라고요. 이모와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이모가 부산으로 가고도 한동안은 전화로 안부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사는 게 바빠 통화하는 횟수가 줄었고 그러다 뜸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모와 다시 연락이 된 거는 제가 23살이 되던 봄이었어요. 뜬금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이모가 제게 선을 보라고 닥달을 하지 뭐해요. 남주기 아까운 자리라고요. 남자가 직장도 탄탄하고 집도 부자야. 인물도 그 정도면 어디서 안 빠지고. 엄마한테 얘기 듣자 하니 네 아빠 도박빚으로 가게고 집이고 다 넘어갔다는데 이럴 때 네가 집에 힘대줄 사람 만나 결혼하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 혼인만 성사되면 그쪽에서 너희 집 다시 찾아주겠대. 얼마나 좋은 기회니? 이모 말만 들어선 분명 좋은 자리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갔어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저를 데려가자고 저희 집까지 되찾는데 그 많은 돈까지 쓰다니요. 남자가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직장 번듯한 사람이라니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남자 쪽에 자식이 하나 있어. 그래도 호적은 깨끗해. 잠깐 만나던 여자 사이에 생긴 애거든. 그래도 집안 좋겠다, 남자 멀쩡하겠다. 이런 혼처 또 없다. 엄마는 이미 이모한테 얘기를 들어 알고 있는지 눈물만 꾹꾹 찍어내셨어요. 차마 딸한테 집 생각해서 자식 달린 남자한테 시집가라는 말은 직접 못하고 처분만 기다리는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매몰차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이모와 함께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남자는 혼자 나왔더라고요. 저보다 9살이 많다는 남자는 직접 보니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모 말대로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았어요. 이 남자가 어딜 봐서 자식 달린 호라비로 보일까 싶을 정도였죠. 이모가 돌아가고 남자와 둘이 남은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그러더군요. 미안해요. 자식 달린 주제에 처녀장가 가겠다고 나온 제가 밉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쪽에서 저 싫다고 거절하세요. 전 괜찮아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남희 씨도 또래 남자 만나 연애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괜히 저 같은 아저씨 만나 고생하지 말고요. 나직하고 차분한 그 목소리에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자식만 안 딸렸다면 이모 말대로 괜찮은 신랑감이 분명했어요.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 아니에요. 그쪽 상황 다 듣고도 제가 원해서 나온 자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엔 아이랑 함께 만나요. 우리 결혼 전에 정이 들어야 애도 편할 거 아니겠어요? 제 말에 남자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말로는 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애 아빠로서 하루라도 빨리 애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우리는 이후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셋이서 만나 어린이 대공원에도 가고 극장에도 가며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그 남자와 식을 올렸어요. 저희 집 처지를 잘 아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부자리만큼은 손수 만들어주고 싶다며 직접 남대문 시장을 뛰어다니며 원앙금침을 만들어주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시댁에서 같이 살다가 이후엔 따로 분가를 했어요. 아버님이 제 살림 솜씨를 보시고는 분가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도 저를 잘 따라서 애초에 걱정과는 달리 어려움 없이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 수 있었죠. 결혼식 즈음해서 알게 됐는데 글쎄 저희 시댁이 꽤 이름 있는 의류 업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회장직에 계시고 남편은 전무로 재직 중이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돈이 있던 집은 아니었고 이북에서 월남하신 아버님이 똥찌개까지 지어가며 벌어서 자수성가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살림이 검소하고 아버님 권한이 센 편이었죠. 그런 아버님의 총애를 받게 된 저는 분가도 할 수 있었고 남편 몰래 매달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을 받아 친정의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비록 제취자리로 시집은 갔지만 여느 집 며느리보다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꿈같은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이모부랑 이혼해서 당장 지낼 곳이 없다며 얼마간 신세 좀 지자고 말이에요. 일단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결혼도 주선해준 뿐인데 그 정도 못 해드리겠냐면서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모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부터 이모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덕분에 전보다 친정 나들이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나 쇼핑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전처럼 이모랑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루는 장을 보러 나왔다가 마침 아들 학교 시간이 다 됐길래 학교로 갔는데 아들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이모 할머니가 자꾸 자기를 보고 내 새끼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민우가 예뻐서 이모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했더니 애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한텐 왜 자기야라고 그래? 그건 엄마가 아빠한테 쓰는 말이잖아. 애 말로는 제가 없을 때면 이모가 제 남편한테 자기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이모한테 당신이라고 불렀고요. 처음엔 애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했는데 그러고 보니 가끔 제가 외출 뒤 집에 돌아와 보면 남편이 집에 와 있는 적이 많았어요. 이모가 오시기 전엔 회사 일로 바빠서 밤 늦게야 집에 오던 사람이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랑 조카 사위 사이를 의심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모랑 저는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원수는 내 주변에 있다고 결국 이모가 제 발등을 찍고 말았어요. 근처에서 점심 약속이 있으셨던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다가 사단이 났거든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모를 보시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이모한테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있어?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애 버리고 갈 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 돈만 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쥐죽은 듯 살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이 버러지만도 못하냐니? 그래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나가라. 당장 못 나가! 이모는 아버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숨어 살려고 했는데 애 얼굴이 눈에 밟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애미라는 거 안 밝히고 옆에서 조용히 지낼게요. 그러니 제발 저 좀 애 옆에 있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아버님. 아버님?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 세상을 떠나셨죠. 이모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저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했고 49제가 끝난 어느 날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받게 되었어요. 당신도 대충은 알겠지만 우리 민우는 당신 이모가 나온 애야. 아버지 반대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랑 나 진작 결혼했을 사이라고. 당신한테는 미안하게 됐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민우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도 하루라도 빨리 제 살 길 찾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돈이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야. 1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던 시절이라 2억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남편의 재산에 비해선 턱없이 적은 액수였죠. 지금 같으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위자료를 더 받아냈겠지만 그 당시엔 이런 놈과 말을 섞는 것도 치가 떨릴 정도여서 더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모는 그래도 창피한 건 아는지 차마 제 얼굴을 못 보겠다며 남편을 앞세워 모든 일을 처리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5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제 사정을 알게 된 엄마는 이모를 죽여버리겠다고 그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모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되려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가택침입으로 관할 파출소에 끌려가고 말았죠.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달려간 저는 반쯤 어리 빠진 엄마를 보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서 저것들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를 기반으로 만리동에 옷공장을 차리고 도매업을 시작했어요. 마침 건너편에 밀리오래며 두타가 생겨서 동대문 쇼핑몰이 성행하는 바람에 옷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양장점을 했던 엄마까지 가세해 공장 일손도 늘려나갔어요. 다행히 엄마 친구들 중에 의상실을 하다가 그만두고 쉬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일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저희 도매가게 단골이던 옷가게 사장님이 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길 건너 쇼핑몰에 입점해 본격적으로 소매 장사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인연으로 그 사장님과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둘 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처지라 쉽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부담 없이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죠. 그렇다고는 해도 저희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할 때면 언제고 달려와 도와주곤 해서 엄마는 이미 사위처럼 생각하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직접 제작하고 도소매 장사까지 하니 통장엔 돈이 착착 쌓여갔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연세가 드신 친정엄마는
공장 일에서 손을 떼시고 엄마 친구분들도 다들 퇴직을 하게 되셨죠. 그러는 사이 동대문 쇼핑몰 인기도 시들해지고 시장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사장님이 제게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애가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홈페이지는 자기가 관리해 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그러네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는 이쪽이 훨씬 전망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쇼핑몰 매상도 줄고 있던 터라 사업을 전환을 하긴 해야 해서 사장님 말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기로 했어요. 판매 직원은 안 써도 됐지만 DP를 해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포장해 배송을 하는 일에는 직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사장님 딸이 야물딱져서 적당한 사람들을 구해줘서 나름 구색을 갖추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장님과 제가 반반 투자해서 만든 회사라 나름 안심도 되었고요. 처음 반년은 고전을 하긴 했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서 1년쯤 됐을 때는 직원도 늘리고 공장도 확장을 해야 했어요. 마침 대학을 졸업한 사장님 딸이 취업 대신 온라인 쇼핑몰 일을 돕겠다고 해서 전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죠. 하루 종일 같이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 사장님 딸과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사장님 딸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지낸 세월도 있는데 두 분 재혼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지금껏 미뤄온 거라면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언제까지 아빠 옆에서 살 것도 아니고 인생은 각자 행복 찾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저희 엄마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딸 노릇 잘할게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보다 못한 사장님 딸이 나서서 재혼 얘기를 꺼내주었지 뭐예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라서 딸아이 말에 우리는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했어요. 남 부끄러워서 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걸로 결혼식을 가름했죠. 제 결혼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당신 동생 때문에 딸 자식 인생을 망친 게 내내 가슴에 맺혀있던 차에 뒤늦게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살게 됐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죽긴 왜 죽어요. 오래오래 딸 사는 모습 보며 효도받고 사셔야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엄마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한많은 인생을 뒤로하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위 얻어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좋아하던 엄마 얼굴이 자꾸 어른거려 장례식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장례식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간이 찾아왔지 뭐예요?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이모란 인간이었죠. 이모가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의 친형제들이 달려들어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그리고는 험악한 욕설을 퍼부어댔죠. 이년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디밀어?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우리 언니 가슴에 못지라고 내 조카 인생까지 망치냐니? 썩 꺼지지 못해. 지엠이 닮아 남의 인생 좀먹는 좀벌레 같은 년아. 뭐 주워 먹을 게 있다고 다시 찾아왔어? 내가 잘못했어요. 언니랑 남이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날 사람 대접해주던 큰언니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하려고 왔어요. 죄송해요. 이모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엄마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이 이모는 많이 늙은 데다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보기엔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난 날이 용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불쑥불쑥 화가 치미는 게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이모 팔을 끄드러 잡고 그대로 장례식장 밖으로 내쳤어요. 인간인 척 쇼하지 마. 이런다고 당신을 용서받지 못하니까. 좋게 보내줄 때 그냥 가라고. 감정을 꾹꾹 누르며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때였죠. 남이야, 부탁이 있어서 왔어. 그이가 그러는데 니네 가게가 장사도 잘 되고 인터넷 쇼핑몰로 돈도 많이 벌었다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텐 정말 면목 없어서 이런 말하기 죽기보다 싫지만 부탁인데 돈 좀 빌려주라. 내 아들 민우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어. 당장 합의를 안 하면 교도소에 끌려갈 판이야. 너도 키워봐서 알잖아. 우리 민우가 얼마나 착한 앤지. 나는 미워해도 좋아. 그래도 한때 네 자식이기도 했던 우리 민우는 가엾게 여겨주라.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돈 좀 빌려줘. 응? 순간 빡이 확 돌더라고요.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게 내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날 찾아오다니 나를 아주 호구로 아는 거였죠. 그러지 않고선 이럴 수 없잖아요. 이 미친 인간이 뭐가 어쩌고 어째? 민우가 한때 내 자식이었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 걔가 어떻게 내 자식이야. 네가 싸지르고 간 네 새끼지.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키울 때 민우는 착한 애였지. 근데 그랬던 애가 왜 지금처럼 됐을까? 쓰레기만도 못한 지 아빠의 인간 말종인 지 엄마 탓 아니겠어? 지들이 애 인생 망쳐놓고 왜 엄한 사람한테 자식 새끼를 팔아 구걸을 해? 내가 니년이랑 그 잡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았는지 알아? 그러니 니들도 네 자식 일로 받은 상처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 되도 않는 엄마 노릇 한답시고 남의 등쳐먹을 생각 말고.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돈 태워서 고구마를 구워 먹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인간한테는 10원 한 장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그 더러운 쌍판떼기 들고 사라져 주시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이모는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는 울먹이며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렀죠. 그 옛날 이모가 우리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처럼 똑같이요. 비록 이모 때문에 소동은 있었지만 엄마 장례식은 무사히 끝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 모처럼 남편과 함께 도매시장에 나가 엄마 장례식 때 와주신 상가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 가게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아하니 점원과 지게삼촌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당시 동대문 도매시장에는 짐을 나르는 지게삼촌들이 있었는데 건당 몇천 원씩을 받고 근처 가게나 길 건너 밀리오레 두 타에 옷 배달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글쎄 가까이 가서 보니 지게를 맨 아저씨 얼굴이 낯이 익지 뭐예요. 그 사이 많이 늙고 초췌하게 변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분명했어요. 제 전남편 말이에요. 500원 때문에 점원이랑 멱살잡이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인생사 새옹지마란 말이 딱 맞더라고요. 이모가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저 인간이 주워듣곤 집에 가서 떠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제가 500원 던져주며 모욕을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나도 저 인간이랑 똑같은 인간이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봤는지 대뜸 저를 부르지 뭐예요. 남이야, 나야 나. 기억하지? 너 여기서 장사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인사도 못했다. 장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긴 그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 못 가봐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손을 대려는데 그 모습에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전 남편을 밀치며 발끈했어요. 이봐요 아저씨, 당신이 뭔데 내 와이프 어깨에 손을 대?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례식을 당신이 왜 들먹이는데? 무슨 자격으로? 왜? 이 사람이 돈 좀 벌었다니까 이제 와서 놓친 게 아쉬워 그래? 그래서 당신 마누라 보내 내 장모님 장례식에 깽판 친 거냐고. 내가 장례식에서 이모님들한테 그간 일 듣고 나서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잠을 못 잔 사람이야. 진작에 내가 알았다면 당신 여편네도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뻔뻔하게 내 와이프한테 아는 척을 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네. 당신 여기서 지게일 하나 본데 앞으론 이 상가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빌어먹든 뭘 하든 간에
내 와이프 눈 밖에서 살라고. 안 그럼 당신 내 손에 죽어. 알았어? 평소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남편은 죽일 듯이 전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전 남편도 겁을 먹었는지 지게를 들고 도망치듯 상가를 빠져나가더군요. 이후론 상가 어디에서도 전 남편을 볼 수 없었어요. 또다시 나타난다 해도 제 곁에 든든한 남편이 있는 한 다시는 예전처럼 그들한테 당하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선행엔 복이 찾아오고 악행엔 불행이 깃든다더니 결국 이모와 전 남편에게는 자신들이 벌인 악행에 걸맞는 불행이 찾아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인간의 법은 피해도 하늘의 벌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마음 따뜻한 좋은 인연들과 평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